파편처럼 흩어진 문법 지식을 퍼즐처럼 맞춰보자. 자, 오늘 한중 언어대조 품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의라고 하는 낱말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을 기의라고 합니다. 예, 얼굴이 나니까 더 좋죠? 반갑습니다. 자, 지의. 어머니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의 예문 예를 살짝 들었었는데요. 오늘도 수수께끼 하나 나오진 지주완완이라고 해서 넌센스 퀴즈죠. 이 넌센스 퀴즈 안에 기의가 발생합니다. 왜 기의가 발생하는지, 어디에서 기의가 발생하는지 그 요소를 딱 찾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에요. 문답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하는 그런 수수께끼 형식의 유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一天家里没人丽丽叫5个同学到家里玩1小时后全都走了为什么丽丽家里还有4个同学 자, 내용 파악됐어요? 좀 어려운가요?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一天家里没人丽丽叫5个同学到家里玩1小时后全都走了为什么丽丽家里还有4个同学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요거에 대해서 답을 쓰세요라고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요 문제를 주고 답까지 같이 줍니다. 답까지 같이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답이 되는지 이 유머가 왜 웃긴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기도 해요. 이 문제를 출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一天家里没人 一天 하면 하루죠. 하루는家里 집안에 没人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 줄까지 이어지는 건데 일단 이 문장만 보면은 하루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一天家里没人 어려울 거 없죠 여기서는. 그죠? 一天이라고 하면 하루라는 뜻이고요. 家里 하면 집안에 손 안에 하면 手里가 되는 거고요. 집이라고 할 때 건물을 의미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소개라고 할 때 리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안, 리자,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没人 하면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주인공이 리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리리네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을 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丽丽叫5个同学到家里玩 엄마도 나가시고 아빠도 나가시고 언니도 나가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리가 5명의 친구를 불러서 집에 와서 놀게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一天家里没人丽丽叫5个同学到家里玩 여기서 리리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중국어에서요. 이름에서 똑같은 글자를 연달아서 쓰는 경우 두 번째 글자는 약하게 경성으로 발음합니다. 리, 메리의 리 원래 제4성이에요. 그래서 리라고 읽는 게 아니라 리리라는 식으로 두 번째 글자를 약하게 읽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꼭 이름에 똑같은 글자가 두 개 연달아 있지 않는 경우 이름 한자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2번 연속해서 부르면서 귀엽게 부르는 그런 호칭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리리가 5명의 친구를 불러서 집에 와서 놀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짜오짜를 보면은 부르다라는 뜻 맞아요. 그죠? 5명의 친구를 불러서 집에 와서 놀게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명의 친구를 시켜서 집에 오게 한 거잖아요. 짜오는요,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짜오라고 하는 낱말 하나 알아둡시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품사 가운데 부사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동사에 관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리리 짜오고 동시에到家里玩 할 때 짜오짜 부르다는 뜻 말고 사역동사로 누구누구의 뭐뭐를 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여기까지 해석 어려움 없죠? 네, 다음 줄 갈까요? 근데 1小时后全都走了 1小时后 1小时 하면 1시간이죠. 1个小时 하는 식으로 것을 하나 붙이기도 합니다. 네, 1个小时后全都走了 1시간 후에 모두 다 갔습니다. 小时라고 하면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2小时 해도 되고 1个小时 해도 돼요. 1시간이라고 할 때 중토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는 2个钟头라고 해야지 2钟头라고는 못해요. 小时라고 하는 양사는 거자 없이 쓸 수도 있고 있이 쓸 수도 있는데요. 종토라고 하는 것은 2个钟头라고 반드시 거자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양사 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全都走了 라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갔어요 라는 얘기죠. 全都 전부 다 모두 다 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5명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1시간 동안 놀고 그 다음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줄 볼까요? 네, 1小时后全都走了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为什么丽丽家里还有4个同学 전부 다 갔다고 했는데 왜 리리네 집에는 아직도 4명의 친구가 남아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 우스갯소리 퀴즈의 질문입니다. 为什么丽丽家里还有4个同学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5명이 집에 놀러 왔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5명이 놀러 왔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全都走了 했어요. 그랬는데 4명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에 은근히 이렇게 슬쩍 답이 이렇게 흘러나왔네요. 그죠? 네. 자, 답을 볼까요? 답은 어떻게 돼요? 走的同学名字叫全都其他4个没走 라고 했습니다. 간 친구의 이름이 全都였어요. 다른 4명은 안 갔어요 라는 얘기예요. 5명의 친구가 온 거예요. 원빈, 현빈 뭐 이렇게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全都라는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全都만 가고 나머지 4명은 안 갔어요 라는 얘기예요. 좀 썰렁한 유머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走的同学名字叫全都其他4个没走 자, 全都라고 할 때 보세요. 한어병으로 쓰면요. 고유명사의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全도의 全이 성이에요. 성씨도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이름의 첫 글자도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제 이름 쓸 때도요. 송지贤 하면 송 할 때 S자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지贤 할 때 Z자 Z라고 하는 그 글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성씨와 이름의 첫 글자 대문자로 시작한다. 고유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거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을 한번 봅시다. 一天家里没人，丽丽叫5个同学到家里玩。1小时后全都走了。为什么丽丽家里还有4个同学 여기서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 거. 가장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그 단어가 어느 단어죠? 답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요 낱말입니다. 요 낱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자,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요 낱말을 전부, 모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를 하면서 문제를 내요. 근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얘를 모두로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모두로 풀면 안 되고 얘는 사람 이름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는구나. 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푸는 방법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全都라고 하는 말, 여기서는 품사가 어떻게 돼요? 그 품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같다. 모두의 품사가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他的名字叫全都 그의 이름이 走的同学名字叫全都 이 사람의 이름이 全都였어요. 다른 4사람은 안 갔어요. 이때 全都라고 하는 낱말의 품사는 뭐예요? 이때는 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똑같은 낱말을 보더라도 얘를 동사로 해석해야 되냐, 뭐 부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뭐 명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요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이와 같은 수수께끼를 보고 요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全都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중국어 사전에서 全都를 이렇게 찾으면은요. 전부, 모두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죠? 전부, 모두. 품사는 뭐죠?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아세요? 부사. 이 사과 부사가 아니죠. 사과 부사는 후지라고 하는
일본어 후지를 이제 한자어로 읽으면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과 부사가 아니고요.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이 부사, 한자로는 이렇게 요 부사를 씁니다. 부츠, 부사입니다. 부사의 뜻을 한번 사전에서 볼게요.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활용하지 못하며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따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문법 공부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걸림돌이 나타나는 건 뭐냐? 모르는 낱말이 있어서 사전을 찾아요. 근데 그 사전에 나온 용어가 또 어려워서 또 이제 헤매는 경우가 있죠. 일단 용언이 뭐야? 용언이 헷갈리고요. 활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이긴 합니다. 용언이 있고 체언이 있죠. 용언은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체언은 곡용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해서 다 외웁니다만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지 제출하면서 머리에 있는 것도 같이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공부한 거 다 까먹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중국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还给老师了. 선생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막 설명해주고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이거 왜 몰라? 라고 물어보면 还给老师了. 对不起,我还给老师了. 선생님께 돌려드렸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선생님께 돌려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머스럽게 잊었다라는 표현으로 还给老师了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돌려주지 마세요. 잘 기억하세요. 뭐 예전에 잊었던 건 할 수 없고요. 이제 또 새롭게 배워나갑시다. 용언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동사나 형용사가 이 용언에 속하고 서술어 자리에 오게 되는데, 간다, 가니, 가서, 가물어, 가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언이 활용을 하는데 얘는 용언이 아니에요. 부사는요. 부사는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뭐 간다라고 하면은 뭐 잘 간다, 혼자 간다, 전부 간다, 매일 간다, 자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언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죠. 이런 애들이 부사어가 됩니다. 근데 부사어 자리에 오는 애들이 명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요. 지금 품사와 문장 성분 얘기는 조금 일단 미뤄두고 일단 오늘 부사 얘기만 합시다. 부사는 그런 식으로 이 용언 앞에서 꾸며주는 애들,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애들을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매우 좋다, 가장 좋다, 뭐 과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좋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애들을 부사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설명 하나만 더 보면은 좀 전에 사전에서는 부사의 정의가 나왔고요. 이 부사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냐 그 쓰임새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강조하는 단어라고 이제 나옵니다. 뭐 형용사 좋다라는 말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좋다, 가장 좋다, 제일 좋다, 최고로 좋다 할 때 매우 가장 최고로 이런 애들이 다 부사라는 얘기입니다.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부사가 연달아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요즘 부사 많이 붙여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죠.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 짱 좋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라는 말 앞에 부사 정말 좋아, 엄청 좋아, 뭐 제일 좋아라는 말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 짱 좋아. 나 오늘 기분이 울트라 슈퍼 나이스 캡 짱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사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른 부사가 다른 부사를 또 꾸며주기도 합니다. 부사라고 하는 개념이 잡혔어요. 간다라는 말 앞에 붙여봅시다. 자주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할 때 안, 뭐 이런 애들도 다 부정부사입니다. 부사는 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시간부사라는 애들도 있어요. 내일 간다 할 때 내일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예요. 물론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의 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간다와 같은 경우는 간다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얘를 시간부사로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부사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全都走了할 때 全都는요 전부 갔습니다 라고 할 때 전부라고 하는 뜻의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全都를 사람 이름으로 풀었는데 사람 이름은 뭐라 그래요? 명사라고 합니다.
예, 명사. 이건 명사는 비교적 좀 쉬워요. 그죠? 예,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이는 이름. 일반적인 사물을 두루 이르는 예, 그런 걸 갖다가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명사도요. 고유명사가 있고 보통명사가 있죠. 고유명사는 뭐 어떤 인물,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우리 국문법에서는 뭐 자립명사, 의존명사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언어마다 문법 용어의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중국어에서는 뭐 자립명사, 의존명사 뭐 이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뭐 명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좀 엄격하게 나누죠. 영어에서는요, 이 명사를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영문법 배울 때 배웠던 그 명사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명사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고유명사 있었죠. 보통명사 있었죠.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네, 고유명사, 추상명사가 있죠. 네, 그 다음에요, 네, 보통명사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네, 물질명사.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문법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거에 따라서 이 단어를 써야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어는 상관없어요. 중국어는 고유명사냐, 추상명사냐, 보통명사냐, 집합명사냐, 물질명사냐 별 구별 안 해도 말 배우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언어마다 문법 용어가 가리키는 내용 그리고 문법에 적용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뭐 쉽게 얘기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에도 있고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한국어에 있는 조사는요, 뭐 격조사라고 해서 주격조사, 뭐 목적격조사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와 같이 뭐뭐 이, 뭐뭐 가 하는 식으로 얘가 붙으면 주어가 됩니다. 한국어의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목적격조사는 을, 을이에요. 을, 을이 붙으면은 목적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예요. 근데 중국어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없어요. 조사 가운데는 뭐 구조조사, 어기조사, 동태조사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조사라고 해서도 예, 언어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고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 이 주격보, 목적격보, 보호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주어와 동격인 애들, 목적어와 동격인 애들을 이제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주격보, 목적격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중국어에서 보호는요,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해 주는 애들을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 용어라고 하더라도 이 언어마다 그 개념이 다르고 문법 안에서 다른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갑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영문법에서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를 엄격하게 나누고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중국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느냐? 자, 고유명사, 추상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물질명사.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차이나라고 하면은 고유명사예요. 그죠? 예, 추상명사에는 뭐 사랑, 평화 이런 게 있죠. 보통명사 하면은 뭐 책이나 컴퓨터나 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통명사가 되고요. 집합명사, 예, policeman, furniture 이런 거, 가구, 경찰. 경찰이라고 하면 한 명도 될 수 있지만 그 경찰 집단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합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어는요, 징차라고 하면은요, 경찰 한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찰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두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어요. 사건이 났어요. 징차 라이러 했을 때 경찰이 한 명 왔다는 보장 없어요. 2명, 3명, 4명 될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만약에 온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복수면 s를 붙인다든지 인호수를 뭐 적어주겠죠. 중국어도 뭐 붙여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징차라고 하면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에서 물질명사 어떤 게 있어요? 뭐 밀크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예. 밀크는 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누는 이유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냐,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냐, 이것 따지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나눕니다. 우유 같은 건 셀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컵의 우유, 한 병의 우유라는 식으로 다른 낱말을 이용해서 셉니다. 자,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추상명사, 보통명사 이런 거 각각의 얘네들을 찾으면은 단어 옆에 U자가 써 있거나 뭐 C자가 써 있거나 뭐 U자가 써 있거나 이렇게 U나 C가 써 있는 거 있어요. 보통명사나 집합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어요.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셀 수 없는 추상명사,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라고 쓸 수 없다라고 언자가 붙은 countable 안에 uncountable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뭐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 딱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따지지 않으니까 편하게 배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가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유머를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3학년 11반 전원 서울대 합격. 엄청나죠? 대단하죠? 3학년 11반 학생 전원 서울대 합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3학년 11반 전원 서울대 합격.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 학급은 전원 서울대 합격을 했냐라는 식으로. 근데 뭐 앞서서 우리 퀴즈 풀었기 때문에 감이 오죠. 여기서 전원은 전체 인원 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이 전이고 이름이 원이라고 하는 학생 개인 이름입니다. 거기 아래 보면은 3학년 11반 땡땡땡 서울대 최종 합격. 맨 아래줄 보면 3학년 11반 땡땡땡 카이스트 최종 합격하는 식으로 다른 친구들 이름이 있는데요. 전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름을 지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유머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전원 서울대 합격.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안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학년 11반 전원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말이 전체 인원을 나타내는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 사람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도요,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충분히 뭐 비슷하게 바꿔갖고 유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패턴의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监狱里关着2名犯人，一天晚上犯人全都逃跑了，可是第二天看守员打开牢门一看，里面还有一个犯人，为什么呢？뭐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줄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监狱里关着2名犯人，监狱 하면 뭐예요? 감옥입니다. 监狱里 감옥 안에 关着 갇혀 있었습니다. 2名犯人 2명의 범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범인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一天晚上 하룻밤에 하루 저녁에 犯人全都跑了. 범인 全都跑了 전부가 도망가 버렸어요. 2명이 갇혀 있었는데 전부 도망갔대요. 可是第二天 둘째 날 看守员打开牢门一看 看守员 하면은 뭐 지키는 사람이죠. 간수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看守员 할 때 칸자는요. 칸이라고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보다라고 할 때는 칸, 제4성이죠. 근데 지키다라는 뜻으로 할 때는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칸守가 되는 거죠. 집을 보다, 집을 지키다 라고 할 때 칸자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본다라고 할 때 집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집 안에서 있으면서 집에 없을 때. 아까 뭐 메이런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집 지키고 있어 뭐 칸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칸지야. 집에 없다라고 하니까 한 가지 재미난 유머가 생각나네요. 우리말 유머 가운데 친구한테 이게 전화를 했대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 알았어 갈게 하고 친구네 집에 갔대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썰렁한 유머였습니다. 자, 아무튼看守员 하면 칸, 지키다. 여기서는 지키다의 의미로 제1성으로 발음합니다. 둘째 날에 看守员이 打开牢门 옥문을, 감옥문을 열어서 딱 보니까 里面还有一个犯人 안에는 한 명이 범인이 아직 있었습니다. 为什么呢? 왜일까요? 간단하죠? 우리 앞서서 풀어봤으니까 이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답은 어떻게 돼요? 도망간 범인의 이름이 全都였다라고 하면 되겠죠. 逃跑的犯人名字叫全都 도망간 범인의 이름이 전두였습니다. 전두. 자, 여기에 미디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답을 의미합니다. 수수께끼 문제라고 할 때는 미면이라는 말을 써요. 수수께끼 이 미자에다가 면자 써서 미면 하면 수수께끼 문제고요. 미디 하면은 수수께끼 답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 유머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부사가 뭔지 알겠죠? 전부 다 갔어요 할 때 전부,
모두 다 갔어요 할 때 모두와 같이 뭐 가다, 좋다, 먹다. 먹다 앞에서 많이 먹는다, 잘 먹는다,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안 먹는다, 못 먹는다 와 같이 이 용언 앞에서, 수로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 걔네들이 부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谢谢各位，我们下次再会。 감사합니다.